네, 기초과정 5번째 강좌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22페이지 3장 단원의 제목을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총칙편에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적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본 적이 있었었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였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였었습니다.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요. 등록을 한 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구별해 보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었고요. 또 자연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었었는데 자연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었지만 이 자격증 없는데 사실은 등록도 한 적이 없는데 본법이 부칙을 통해서 구기득권을 인정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었었죠. 공식적으로 그분을 호칭할 때는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장황하게 본법이 언급합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그분들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조금 더 펼쳐 말한다면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중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지금 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구기득권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 부르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세 가지 종별 중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법인이 되거나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되는 길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구조에서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구조 2항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구조 2항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반대로 표현하면 의미는 같습니다만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본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또 특정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법상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등록의 기준을 확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인은,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오직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있다고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4강 마무리할 때쯤 제가 개인에게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필요 조건이긴 하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4강을 마무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설립된 법인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또 추가적 요건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 등록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 이제 22페이지 하단부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22페이지 하단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중에 괄호 1번에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 쪽가루로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쪽가루 1번, 뭐를 받았어야 한다고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교육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별도 학습하시긴 할 건데 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려면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하고 나서 1년 안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 실무교육 수료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무 때나 실무교육 한번 받아두었으면 그거 가지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랬으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실무교육 수료가 등록의 기준으로서의 약발은 1년밖에 안 간다. 그 말입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뭐라고 했어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근데 그 앞에 표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죠. 등록을 한 자 그래서 등록은 궁극적으로는 대인적인 처분입니다. 사람이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앞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무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즉 중개활동의 중심이나 근거가 되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대충 뭐 서재 한 구석 치워놓고 여기가 사무소입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무소를 확보하되 이 사무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무소가 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서 사무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는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 확보한 공간이 준공검사, 준공인가 혹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공간이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준공검사 등을 필요했다면 그 공간 확보해서 등록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확보해야 할 두 가지 등록의 기준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 법인이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이 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은 무려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법인이 등록을 받으려면 그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즉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 자본금은 5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상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속하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고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 그리고 상법 회사법 편에서 말하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의 회사로 상법상 법인 설립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법인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법인이 설립하게 될 때 그 법인의 정관 등을 통해 설립 목적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면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정한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14조가 허용해 준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설립 목적이요. 설립 목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업무 범위라고 하는 단원을 통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다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빠르게 좀 짚어보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관련해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등 경공매 관련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부동산 관리 대행하는 거요, 부동산 컨설팅 하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하는 거요,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하는 거,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가 되는 용역을 알선하는 거, 이거 14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있답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것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때 이 법인은 등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역시 사무소 확보했어야 하겠죠.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물론 이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이겠어요? 등록 신청할 때 법인이 확보하는 거니까 주사무소 말하는 거겠죠. 역시 또 뒤에서 공부하실 건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과는 달리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분사무소라는 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그 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역시 예외 적용되죠. 준공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이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록은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무교육을 또 수료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을 요구한다면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자신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하는 얘기이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여기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고 하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겁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객체가 되지는 않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법인의 대표자는 물론이고 법인의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모두 다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임원이 10명인데 9명은 실무교육을 수료했는데 1명의 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1명 때문에 이 법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무교육 수료에 대해서는 본법이 전원을 요구하고 있죠. 전원을. 그런데 법인의 인적 구성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해서는요. 자격 취득에 관해서는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어야 한대요. 근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4강에서도 포함이냐 제외냐
및이냐 또는이냐 자주 뒤바뀐다고 했었죠. 자, 여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대표자를 뺀 나머지 임사원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단 표현 유의하실 것은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혹은 사원 또는 임원 이렇게 말을 할 적에 이 사원을요 회사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셀러리맨, 월급쟁이, 피용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법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말할 때 이 사원은요 주식회사 임원급에 해당하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한정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 회사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들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였다면 이제 비로소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등록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마련되어 있는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것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법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들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들인데 이제 기본 과정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하나 어떤 서류들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펼쳐서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등록 신청인이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단 이제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있고요.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등록 신청할 때는 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구비 서류도 있다 하는 정도로만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서 작성해야 되고요. 하여튼 본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구비 서류들이 있어 그 서류들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도 돈 내야 됐었죠. 등록도 그냥 안 해준답니다. 돈 내야 된대요. 그래서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있어서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3번 맨 아래쪽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요. 종별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이런 개업공인중개사들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내부적으로 종별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든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내부적으로 종별을 바꾸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본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종별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 말입니다. 이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을 한 분인데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이분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법인으로서 새로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는데 그냥 개인사업자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저 자리에 서서 공인중개사로서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한 가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이나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근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할 수 있잖아요. 자격이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5년,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다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도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꾸고자 하겠죠. 근데 이미 이분은 수십 년을 중개업을 해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법은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한다면 그때만큼은 굳이 등록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사유로 처리해 줄 테니까 와서 등록증만 재교부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은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가지 예외에 있어서는 등록증 재교부 절차를 통해서도 종별 변경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느냐? 신청 어디 가서 하느냐? 등록관청에 가서 해야죠. 등록관청에 가서 해야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딘지를 알아야 가서 등록 신청을 할 거잖아요. 등록관청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에 그 규정이 있는데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등록관청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등록 신청이 가능했죠. 사무소 확보했어야 등록 신청 가능했었죠. 그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시와 구는 언제나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시 지역이 있고 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와 구는요, 지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 안에 구들이 들어있잖아요. 시가 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느 지역에서는 시장이 등록관청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인지를 입법자가 명백히 분류해 두어야 했었겠죠. 그래서 본법은 이 등록관청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별도로 밝히고 있는데 본법이 뭐라고 규정했냐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이 등록관청인 시장이랍니다. 다시 한번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행정시 시장이 등록관청인 시장이랍니다. 근데 그 뒤에 표현 특별자치도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제주도밖에 없어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구가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분하면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면 시장이 등록관청이다 그 말입니다. 분구되어 있지 않은 도시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반대 해석하면 분구되어 있기만 하면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 구가 특별시, 광역시 내의 자치구이든 일반 대도시의 비자치구이든 상관없이, 즉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든 수원시, 권선구이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이든 아니면 청주시, 흥덕구이든 구만 있으면 구청장들이 등록관청 된다 그 말이에요. 구가 없을 때 비로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데 단 그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종로구 관운동에 점포를 하나 얻어두고 이제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 등록 신청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종로구청 가서 하라는 거죠.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요. 이제 등록관청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한다는 거죠.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법과 다른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없다면 7일 안에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이미 등록 사실이 통지가 되었으니 그자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죠. 됐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등록을 통지받았어도 이미 그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됐어요. 됐다고요. 그러나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어도 아직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등록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받으려면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업무상 고의나 과실 등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받은 자가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제 비로소 보증 설정이 확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등록증은 그냥 교부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설정이 확인이 되었을 때 등록증을 교부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록을 한 자만이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개시하여 중개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한 자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있다면 본법이 처벌을 가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자이겠죠. 그런데 등록의 효력이 소멸해 버렸는데도 중개업을 더했다면 그 또한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이 말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죠. 처벌됩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만 무면허입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주 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자가 운전을 더 하다가 걸렸다면 그것도 무면허예요? 네, 그것도 무면허죠.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지만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더하는 것 또한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느냐? 2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대죠. 첫 번째는 등록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연인일 경우에 사망하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일 경우에면 해산하면 이로써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은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로써 그자는 등록의 효력을 소멸당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멀쩡한 특정 학교 학생이었는데 교칙 위반으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으면 이제는 그 사람 그 학교 학생 아닌 것이듯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자는 이제 무등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등록 취소 처분이 학생으로 치면 퇴학 처분과 같은 것이라면 학생으로 치면 자퇴에 해당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엇이겠어요? 폐업이겠죠. 폐업.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중개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하면 이로써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가 그만두겠다고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가 수리가 되었음에도 그 후에 또 멀쩡하게 중개업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라는 건데 공인중개사법은요.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나 했었던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중개업을 한 자나 마찬가지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한다는 거죠. 자, 등록의 위반의 가장 대표주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입니다. 강학상 앞으로 우리는 그 자를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를 건데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입법자가 보니까 등록 위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자와 별반 진배 없는 위반 행위를 한 자라고 평가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거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단 양자의 차이점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방법은 그러했지만 수단은 그러했지만 등록은 해서 등록이 되었으니 이미 형식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등록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등록의 효력을 유지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즉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적발한 등록관청은 재량권도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등록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등록은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일신전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편법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중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등록이 일신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성이 없다고 했죠. 양도되어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케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등록증 양도대여 등과 관련해서도 양도대여를 한 자든 양도대여를 받은 자든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도록 합니다. 단 행정처분은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겠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만 이중 사무소 설치나 임시중개설물 설치는 그 위반 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위반 사유 건건마다 그 위법의 동기와 의도와 양태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것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여 등록 관청에 등록의 절차를 모두 갖추어 등록 신청해도요, 이른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10조를 통해서 10조 1항 1호부터 무려 12호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게 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그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